제목은요, 인공신경망의 역전파법을 이용한 소음기 최적 설계이고요. 부제로서 블랙박스 내부를 이해하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공신경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거 이제 보셨던 분들은 마치 뭔가 누가 짜는 코드 가져와서 돌리니까 무슨 결과는 뭐가 나와 있고, 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소나 또는 말이나 닭이나 이런 개 이미지 넣어주면 알아서 이제 또 인공지능이 그 각각의 이제 짐승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맞추는 그걸 보고 나서 신기하다고 보셨을 텐데, 그 내부를 사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가져온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음기 관련해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2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소음은 우리가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소음기 설계 조건으로 이제 주파수 대역, 이게 예를 들어서 580Hz,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9시 뉴스 같은 데서 보시면 도로 교통 소음이 지금 몇 데시벨 됩니다. dB. 예, 그래서 그 dB 값, 데시벨을 얼마나 낮춰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일단 문제 정의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전에 이 분야에서 가장 이제 발전된 방법으로 설계했던 결과를 잠깐 과정을 보여드리면요. 예. 이 위상 최적화라는 건데,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반복 계산해 가면서 이게 소음 저감 성능이 높아지는 트랜스미션이라고 뒤에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게 증가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위에는 저런 이제 트랜스미션 로스 값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최적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한 13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서 딱 멈추게 돼서 이제 설계가 다 끝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오기 전까지 이 소음기 설계 분야에서 가장 이제 어드밴스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인공신경망 중에서 VAE 또는 CNN 이용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 주파수 대역 있잖아요. 580Hz 20dB를 여기 인풋에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인풋단에 넣게 되면 지가 알아가지고 이제 몇 가지 설계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사나 사업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그냥 선택해서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거 선택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인공지능 우리 여러분학교에 각자 뭐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마 참석해서 앉아 계실 텐데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기계공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첫 번째는 새로운 거 뭐가 나왔다 해서 기계공학에 한번 적용해 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배우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레인포스먼트 러닝 해서 쪽 AN, CNN, RNN, 뭐 CAN 이게 막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기계공학 분야에 이제 적용할 분야를 찾아서 인공지능으로 기계공학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기계공학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고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우리가 확인하는 목적에 이제 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관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기계공학 방법론으로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소음기에 관해서 한 2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인공지능이 소개되기 전에 발전된 그런 방법론의 단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보면 요즘 뭐 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가 좀 인기가 많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계공학과 인기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제조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계공학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역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그런 제품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 쪽에 너무 몰려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두 번째 바라보는 관점, 기존 기계공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부 때부터 배우고 있는 그 4대 역학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그 세부 전공,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동학, 음향학이 이제 제 세부 전공이 될 텐데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한계점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응용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인공지능 이걸 잘 공부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로 전통적인 기계공학 방법론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연구도 그렇게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먼저 페이지 이제 말씀드렸고 이 관점에서 저도 연구하고 오늘 내용도 그에 관한 거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는 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었는데 박사학위 받고 나서는 삼성전자에서도 한 3년 근무했었고 그 후에 2009년도에 이제 아주대에 왔었는데 원래 박사학위 할 때는 저는 이제 진동소음으로 여기 있는 저거는 첫 번째 요 테마를 가지고 사실 공부를 했었습니다. 해석, 설계, 뭐 실험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 후에 이제 최적 설계라는 것을 좀 공부해서 좀 구체적 형상, 또 위상, 또 신뢰성 기반 추적 설계해서 이제 소음기 설계하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경에서 머플러, 참 패널 같은 거 설계해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투명 망토로 잘 알고 있죠? 메타 물질 이용해가지고 진동 소음 저감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일단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해서 이제 진동음향 해석하고 진단 설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도 사실은 인공지능 여러 마크 겨울학교에서 아마 여기 회장으로 계시는 그 오윤석 교수님께서 옛날 강사로 이제 열심히 뛰실 때 또 이승철 교수님도 계신데 그때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열심히 듣다가 그거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첫 인공지능 맞이해서 좀 두려움도 좀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제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때는 진동소음만 했지만 그 후 과정에서 이제 연구 범위를 쭉 넓혀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기반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해가지고 이제 진동 줄이기 위한 최적 설계, 그 다음에 음향, 그 다음에 진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4대 역학 잘 아시고, 그 다음 세부 전강을 잘 아시고, 거기다가 인공지능 접목하게 되면 굉장히 연구할 분야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음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음향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사일런스 또는 머플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유체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우리 열 에너지 같은 거 우리가 전달하게 되겠죠. 뭐 지금 뭐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덕트를 통해서 냉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들어오는 유체가 오른쪽으로 나갈 때 유체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유체가 가지고 있는 소음도 사실은 왼쪽에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입구로 들어온 소음이 출구로 그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머플러 또 사일런스라고 얘기하는 그 소음기를 달게 되면요, 소음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나가는 이 소음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사실은 통칭해서 머플러라 또 사일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어디 사용되는가? 발전소에 이제 배기 소음 저감하는 거.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 여러분들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왔으면 아마 군대에서 발사하는 그 포의 그 소리가 굉장히 크고 전차에서 나오는 소리도 굉장히 큰 거 알 수 있을 텐데 최근에서는 이제 직접 마주쳐가지고 전쟁하는 것보다 멀리서 이렇게 미사일로 타격해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나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향 스텔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또 소음기가 사용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콘솔 블로우라고 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엔진에서 발생되는 많은 진동 소음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H백 소음, 그 다음에 공기 조화, 즉 그 우리가 더운 바람, 따뜻한 바람 나오는 그 덕트에서 나온 소리가 굉장히 커졌죠, 전기차에서. 그래서 콘솔 블로어 안에도 소음기를 좀 달아서 저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기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리액티브 머플러, 하나는 디시페이티브 머플러인데, 리액티브 머플러는 이 소음기 안에다가 보신 바와 같이 내부 구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넣어가지고 임피던스 미스매치 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소음을 줄이는 그런 머플러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스폰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흡음재를 갖다가 머플러 내부에 넣어가지고 소음을 줄이는 이런 머플러를 또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소리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소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리액티브 머플러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머플러는 그러면 우리가 머플러 만들었을 때 머플러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트랜스미션 로스 커브를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가 주파수인데 주파수 영역에서 트랜스미션 로스 약자는 TL로 쓰는데 요거를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자, 트랜스미션 로스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투과 손실이에요. 말 그대로 소리가 투과되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투과하면서 에너지가 손실이 많으면 어떻게 소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트랜스미션 로스 값이 크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오는 소음이 크게 주파수 성분이 두 개 있다고 봅시다. A 성분, B 성분이 있는데 이런 트랜스미션 로스 곡선을 가지는 머플러를 덕트에 이렇게 달게 되게 되면 B 성분보다도 A 성분이 이제 좀 더 소음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값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소음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오는 소음이요. 보니까 1100Hz 부근에 크게 소음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런 트랜스미션 로스 커브를 가지는 소음기력이 달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왜? 이 1100 정도에서는 0dB 정도밖에 줄지 않으니까 그게 안 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내부에 구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체에 가서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겪을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이그젠플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왕복동식 압축기 단면입니다. 이 단면에 보면요, 이쪽으로 냉매가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압축돼서 나가게 되는데, 요 냉매 입구에 다음과 같은 이제 석션 머플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석션 머플러가 또 뭐 소음을 줄이는 거겠죠, 머플러니까. 요 머플러의 트랜스미션 로스 곡선, 여기 보시면 가로축이 주파수, 세로축이 이제 트랜스미션 로스 투과 손실인데 보시면 뭐 1500 정도에서 굉장히 높은데 2000에서 2500, 500 사이에서 굉장히 낮죠. 여기에 이제 TL 값을 우리가 좀 높이자, 이런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체에서 맞닥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저 안에 무언가를 넣어야 된다는 것. 자, 우측 하단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구글에서 제가 머플러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따온 단면이 되겠는데, 초기보의 머플러가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무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음향에서 파티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런 이제 석션 머플러 같은 경우에 파티션을 여기 아래도 한번 달아보고요. 아니면 또 위에도 달아보고, 또 위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움직여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를 놓고, 세로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시 또 크기도 한번 줄여보고,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좀 시스테마틱 하지는 못하죠. 좀 주무부부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업 현장에서 아직도 이걸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 방법은 사실 과거의 경험과 설계자의 그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내부 구조를 이제 결정하고 설계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복잡한 거 이런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과거 우리 선배 연구자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아쉬움은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학문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연구를 주로 음향 이론을 공부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약간의 변화를 좀 시켜가면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인넷과 아웃렛 쪽에 여기 L1과 L2 길이를 갖다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트랜스미션 로스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연구가 좀 돼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연구는 입구하고 출구를 갖다가 다이렉트하게 연결한 다음에 구멍을 좀 뚫고 구멍 개수나 아니면 단면적을 좀 조절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TL 값을 높이는 이런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입구 출구를 아예 이제 미스 얼라멘트 형태로 해서 일치하지 않게 해가지고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또 TL을 높이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결과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얘는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머플러 구조에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걸 보고 좀 체계적인 머플러 설계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일반적인 형상일 경우에 그리고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TL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고 그리고 절대로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누구인지 그에 대한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제가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시스테매틱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형상 위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제 소음 설계 방법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머플러 설계 방법을 버전 1.0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제 8.0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스미션 로스가 이렇게 이제 있을 경우에 이 현재 이제 트랜스미션 로스가 0의 요 주파수를 갖다가 타겟 프리퀀시로 잡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최적 설계 문제를 정색합니다. 최적 설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목표 함수를 오브젝트 펑션은 뭐 할 건가? 지금 트랜스미션 로스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을 뭐 쓸 건가? 제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계 변수를 뭘로 설정할 건가? 설계 변수는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을 기반으로 우리가 해석할 경우에는 각각 이제 유한 요소에다가 설계 변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설계 변수에 의해서 이제 밀도하고 최적 탄산 계수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격벽의 이제 부피에 대한 제한 조건을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두 개의 목적 주파수에서 반복해서 하면서 TL 값이 증가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TL 값을 얻기 위해서 내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내부 구조가 이제 갖춰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는 잘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표 주파수에서 이제 파란색이 이제 옵티마이즈된 머플러에 TL 곡선이 되는데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쭉 해왔었는데, 이 소음 줄이기 위해 가지고 또 원래 파이프에 이제 유체가 지나가면서 양단에 압력차가 발생되는데, 이 소음 줄이기 위해서 그 압력차가 이제 더 크게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릭스 해석을 해서, 유동 해석을 해서 압력차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제한 조건을 넣어서 다시 또 위성 최적화를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얻었습니다. 보시면 인렛이 왼쪽에 있건 아웃렛이 오른쪽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유체가 들어가는 그 패스는 이제 좀 덜 침해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내부 구조를 가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어드밴스된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음향 메타 구조라는 게 또 등장해서 요걸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메타 구조의 장점은요, 이 유니셀이라는 걸 하나 잘 설계해가지고 그걸 이제 쭉 넣어가지고 요거 하나 잘 설계하게 되면 내부를 전체 다 해석할 필요도 없이 머플러를 설계할 수 있는, 내부를 완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축 대칭 모델이니까 단면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단면에 들어가는 내부 구조를 결정하는 설계 변수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또 반복 개선을 합니다. 반복해서 쭉 하게 되면 최적화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에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돼서 이제 원하는 주파수에서 TL 값이 높게 되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실현까지 해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바탕해서 제가 사업체에 적용하려고 산학 과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H자동차, L전자, H군수업체, H공조회사를 과제를 하면서 저는 과제하게 되면 이제 과제 끝날 때 과제에 사용되는 그 해석 파일, 그 다음에 이 해석 파일, 설계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다 만들어 드리고요. 예, 필요에 따라서 GUI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잘 쓰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예,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예, 오른쪽 이제 GUI 프로그램 같은 건데, 근데 이 현업에서는 결국 지나고 나서 내가 물어보니까 잘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대답을 머뭇거리고 계세요. 그 보니까 왜 이런가 보니까 이런 거 사용하려면 음향학이랑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음향학과 최적화 이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 제가 첫 장에서 얘기할 때 소음 문제는 무표 주파수 대역, 그 다음에 소음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필요했던 온도, 덕트 크기 이런 거만 넣었을 때 자동적으로 조금 설계되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갖던 중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설계 프로그램을 최근에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일런스 제너레이터는 소음기 설계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상단 우측의 검은색 그래프는 내부가 빈 원통형 소음기의 투과 손실입니다. 소음을 충분히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음기 내부에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투과 손실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목표 주파수에서 투과 손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음기의 다양한 내부 구조를 생성합니다. 생성되는 내부 구조는 2차원 축회전 모델로 우측 공간에 출력됩니다. 네, 입력값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설계하고자 하는 소음기의 덕트 반지는 R입니다. 두 번째로 매질의 음속 C입니다. 세 번째로 투과 손실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 주파수입니다. 단일 주파수부터 지원을 하며 콤마를 통해 고정 주파수까지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목표 주파수에서 목표로 하는 투과 손실 값입니다. 마지막은 배치 사이즈로 한 번에 생성해서 시도하는 설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3개의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설계안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려면 Reduce Complexity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단순한 형상의 설계 결과부터 출력하게 하려면 로우 코스트를, 성능이 어수한 설계 결과부터 출력하게 하려면 하이 퍼포먼스를 체크하면 됩니다. 먼저 아무런 체크 표시 없이 현재 입력 상태로 디자인 제너레이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측에 설계안들이 출력됩니다. 설계 결과들 중 6개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며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나머지 설계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요런 이제 GUI 프로그램을 하면 요렇게 좀 더 이제 어드밴스가 되면 사업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연구를 했고요. 예, 요런 프로그램 내부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 논문을 작년에 2편 이제 게재를 했는데 첫 번째 있는 그 IJMS에 그 게재된 논문은 지난 1월 동계 강습회 때 제가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그 아래 두 번째 논문이 되겠습니다. 예, 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계공학의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론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현재 최적화 방법의 이제 문제점이 최적화 기법 기반 소음기 설계 방법의 문제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지금 최근 가장 어드밴스된 게 형성 최적화 아니면 위성 최적화인데, 보시면 이제 입구와 출구가 일치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축대칭 모델이니까 여기 있는 축대칭 위에 그 half 위쪽 반만 이렇게 이제 설계를 잘 해서 이제 360도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형성 최적화를 할 경우에는
격벽의 위치와 길이를 갖다 여기에다 설계 변수를 부여해가지고 이 길이를 결국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기 격벽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초기 구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 잡으면요 최적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단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나온 게 위상 최적화 방법입니다. 위상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초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부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디자인의 경험이나 과거 경험이나 직관에서 이제 의존했던 그런 내부 구조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설계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위상 최적화만의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먼저 위상 최적 설계를 위한 최적 설계 문제 정식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상 최적화 문제는 오브젝트 펑션 목적 함수와 그 다음에 제한 조건, 그 다음에 보관 함수 3개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석 모델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입구와 출구가 이렇게 일치할 경우에 일단은 왼쪽으로 도는 유체가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격벽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설계 영역으로 설정했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을 이제 설계 영역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음양 해석하게 되는데, 이 유한 요소 하나에다가 설계 변수 하나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여한 이 설계 변수에 의해서 요게 좌측 하단에 있는 게 이제 헬몰츠 이퀘이션이 되는데, 그 음양 해석의 음양의 기본적인 물리량이 음압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 됩니다. 지배 방정식의 로우 값, 밀도하고 K 값, 최종 탄성 계수가 요런 설계 변수에서 요 함수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 변수 사이 서버 R 같은 경우 0과 1 사이 값을 갖는데, 0일 때는 여기 이제 공기로 채워져 가지고 여기 왼쪽에 들어오는 소리가 오른쪽으로 이제 반사 없이 쭉 나갈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1이 될 경우에는 리지드 바디가 돼 가지고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 1에서는 이런 리지드 바디의 복잡하면 안 되니까 전체 합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목표 주파수에서 T의 값이 얼마 이상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뮬레이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목표 주파수에서 T의 값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허용하는 이 격벽의 부피를 갖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이런 포뮬레이션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제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전과 같은 그 설계 모델을 유한 요소 모델로 일단 우리가 분할을 한 다음에 거기다 초기 설계 변수 값을 줍니다. 대부분 경우에 이제 0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 설계 변수에 따라서 이제 물성 값인 이제 밀도하고 최적 탄성 계수 K가 이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결정된 거 가지고 유한 요소 해석을 먼저 합니다. 한 다음에 민감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목적 함수가 각각의 그 설계 변수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아야지만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설계 변수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계산도 하고요. 목적 함수 값도 역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상 최적화 같은 경우에 MMA 알고리즘을 많이 쓰는데, 여기 넣어서 이제 설계 변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 여부를 판단해서 안 되면 다시 이제 해석 업데이트된 설계 변수에 대해서 음양 해석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렴하게 되면 이제 스탑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가 이 유한 요소하고 해석하고 민감도 해석하는데, 이 최적 설계가 앞에서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계속 반복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많을 경우에 100회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보다 작은 경우에 해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유한 요소 해석도 해야 되고, 민감도 해석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결국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거는 주어진 내부 구조에 대해서 TL을 계산하는 거고, 민감도 해석은, 각 설계 변수, 아까 그 사이 서브, 카이 서브 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운드 TL, 라운드 그 사이 서브 R,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걸, 인공신경망의 예측 기능,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공학적 성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CNN 하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한 로스의 변화량을 사실은 그 내부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 이제 블랙박스 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되는데, 이에 각각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공학적 성능 예측, 즉 주어진 내부 구조에 대한 T를 계산하는 게 여기 해당되겠죠. 연요소 해석에서 T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설계 변수에 대해서 TL의 그 변화량은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한 로스 펑션의 변화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가? 경우에 따라서 위장 최적화가 해를 잘 못 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가지만 결국에는 3.7dB밖에 못 올리는 이런 문제가 가끔 생깁니다. 이게 저주파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것 같은 게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내부 구조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면서도 여기는 또 특이한 게 공중 부양하는 이런 구조도 나오게 됩니다.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결과가 나왔지만 산업 현장에 못 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우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격벽 연결성을 보장하는 설계 변수 업데이트 방법도 제안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블랙박스 내부를 우리가 좀 알면 적용 범위 좀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먼저 블랙박스, 인공신경만 가지고 어제 배웠던 핀을 풀었던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동 문제에서요, 일자역의 시스템이고, MCK 시스템의 외력 F 서브 제로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이제 조화 가진력이 작용할 때, 먼저 이거 우리 진동응답 Q 오브 T를 구하려면 먼저 운동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진동응답을 여기서부터 푸는 거는 뭡니까? 공업수학 문제입니다. 그죠? 비제차 방정식 해를 구합니다. 즉, 제차해하고 T계를 우리가 각각 구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진동방식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런 그림 얻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 핀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핀으로 풀어보면요. 어제 우리 배웠던 거 인공지능망 얘는 CNN도 필요 없고 ANN만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 인공신경망 구성해가지고 풀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에 보면 파란색이 이제 이기적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복 계산해 가면서 핀으로 응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로스 펑션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로스 펑션 줄어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에 아주 정확하게 지금 근접하고 있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구할 때 뭐 내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저렇게 연결만 잘 시켜가지고 하면 해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내부에는요, 이 로스 펑션이 이렇게 줄어들 때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이 F4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됐던 겁니다, 이게. 저게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을까요? 우리가 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기계공학적 적용 범위가 좀 넓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도 생각하고 이제 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그럼 어떻게 음향 해석하고 민감도 계산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일단은 이제 그 해석 영역을 이제 격자로 이렇게 나누긴 해야 되고요.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격자에다가 이제 설계 변수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이제 0과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이 되면 리즈 바디가 돼서 이렇게 이제 파티션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보시면 이게 한 10개 행과 아마 새로 한 5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각각의 이제 격자에 이제 설계 변수가 부여됐으니까. 그럼 저게 이제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들어갈 때는 이제 열벡터 형태로 바꿔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인풋으로 사용해서 이미지 정보가 결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트랜스미션 로스 곡선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선은 점들이 집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주파수에서 이런 TL 값이 계산될 수 있도록, 즉, 이미지를 넣었을 때 아포스로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투과 손실, 곡선, 투과 손실 벡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넣게 되면요. 이렇게 넣어서, 사일런스 어널리시스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 맥스 풀링 이런 걸 쭉 넣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플래트닝 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넣어가지고 끝에는 이제 이 투과 손실 곡선 벡터가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막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 몇 개, 밸리데이션 데이터 몇 개로 이제 훈련 다 끝나면 어떻게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이제 에큐러시 같은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 64,000개, 밸리데이션 데이터 16,000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한 30번 정도 돌려서 이제 결과가 잘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잘 나왔는지를 이제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예, TL 값을 잘 이게 프리딕션 하는지 봤습니다. 이게 30개 정도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제 가로축은 프리퀀시고 세로축은 이제 TL 값에 따라서 그 색깔을 이렇게 좀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좀 TL이 높은 거고 파란색이 낮은 건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컬럼은 이제 실제 TL 곡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얻은 TL 곡선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컬럼에 있는 이 프리딕션이라는 게 이제 앞서서 보여줬던 SAN 그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서 얻었던 예, 거기서 프리딕션한 값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대표적인 30개 아주 비슷한 거 알 수 있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두 개 또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요 피크가 있고 DB는 요걸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잘 따라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그래서 훈련이 잘 됐다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정확도도 우리가 타임아웃 인덱스 계산해 보니까 0.97 정도 나와서 여기 1일 때는 정확하게 똑같은 건데 이게 0.97이니까 잘 됐다 이제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훈련이 됐는지를 잠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앞서 인풋은 사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원 인풋, 원 아웃풋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원 인풋으로 이제 이게 카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웨이팅 W가 한번 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B가 돼서 S가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예, 그리고 예, 액티베이션 이거군요. 예, 액티베이션 펑션을 꽂아서 G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나왔던 G 값이 다시 여기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웨이트가 곱해지게 되고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S2가 나오겠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게 끝에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과정을 예, 어제 우리가 배웠을 때 그저께 배웠을 때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실제 값하고 비교해 가면서 W하고 B를 업데이트합니다. 그죠? 그 업데이트할 때 뭡니까? 예, 체인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했습니다. 그죠? 미분을 쭉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요걸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요게 이제 역전파라고 이제 역전파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인풋에 대한 여기 인풋에 대한 이 카이에 대한 이제 풀사이의 그 아웃풋이 되겠죠. 그 민감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체인으로 나오는데 이 체인룰의 많은 결과가요 여기 있는 웨이트로 대신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이 다 끝나고 나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다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W 값이 다 결정이 됩니다. 즉 예측 모델에서 W 값이 다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 민감도가 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걸 갖다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역전파법을 이용해 가지고 입력에 대한 출력의 민감도를 계산하겠다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으로 가보면 지금 이제 설계 변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해석 영역에 격자로 나온 다음에 그 각각의 격자에다가 이제 설계 변수 부여한 그 설계 변수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한 500개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아웃렛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는 각각의 주파수에서 트랜스미션 로스 값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 여기서 0에서 뭐 여기 무차원화를 하는데 여기서 한 400개가 된다면 여기서 0.1씩 0.01씩 나왔다면 400개가 있겠죠. 400개 아웃풋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떠집어내면 이거 보면 웨이트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지고 하는 건 앞으로 똑같죠. 그 개수만 이제 많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질 뿐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잡해질 뿐이에요. 이게 이제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인공신경망 우리가 일단 그 TL을 갖다가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TL 값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설계 변수에 대한 목적 함수의 민감도도 이미 사실 계산이 돼버립니다. 왜? 예, 우리는 목적 함수를 여기 TL 값으로 잡았었고 여기 진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인풋으로 뭐 설계 변수를 잡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더 민감도 민감도 계산하기 추가적으로 연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저게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추가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반복 계산할 때는 위상 최적화나 형상 최적화 반복 계산할 때는 민감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배치라고 그래서 훈련시킬 때 뭐, 한 개 받아가지고 10,000번 하는 것보다 100개씩 묶어서 100번 하는 게 훨씬 시간이 줄어들고 업데이트도 잘 된다.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었겠죠. 그죠? 예, 그거 이용해가지고, 예, 해보니까 하나 했을 때 0.23초 걸렸던 게 배치 사이즈 128로 하니까, 예, 8배가 아니고 0.139초 해가지고 한 뭐 7배 정도, 뭐 증가, 6에서 7배 정도 밖에 증가를 안 했죠. 그래서 배치를 개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계산기 대폭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알고리즘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초기값 주고 음양 해석하고 민감도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설계 변수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진행된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 설계 알고리즘에서 어차피 민감도 해석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잘 하니까 이 설계 변수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한 번에 하나만 잘 업데이트를 해보자. 연결 분리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그거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 또 바꿔가지고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 방법을 설계면서 또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위상이 있으면 예, 포워드 트래블링 웨이브,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에서 TL이 일단 예측이 됩니다. 그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SAN 훈련하고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에서 이제 민감도 이렇게 이제 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다음에 예, 민감도가 다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빨간색이 민감도가 좀 높은 편이고, 예, 파란색으로 가면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즉, TL을 높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민감도가 높은 쪽에다가, 예, 격벽을 우리가 추가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요거 할 때 이제, 연결성을 우리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예, 격벽과 맞닿은 지점, 그리고 좌우랑 위쪽에 이제 벽과 맞닿은 지점에만 이제 추가적으로 예, 이 격벽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 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걸 업데이트해서 하게 되면 TL이 오른쪽과 같이 파란색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증가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계산합니다. 더 이상 목적 함수가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 예제에 이제 넣었던 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소음기의 그 덕트의 반질이 0.4m, 0.04m이고 목표 주파수는 이제 100Hz입니다. 얘를 이제 일단 정교화를 해가지고 예, 단위 길이 소음기를 일단 바꿉니다. 저렇게 바꾼 다음에 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지점 저주파 영역입니다. 원래 도움 모양이 지금 한 4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저주파수, 첫 번째 도움에 있는 저주파수, 저 주파수를 갖다 목적 주파수를 잡게 되면 위상 최적화가 아까 처음에 초창기 할 때 제가 안 된다고 보여드렸죠. 그 주파수 대역입니다. 이 설정한 다음에 아까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반복해서 합니다.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예, 계속 연결되면서 파티션 생기면서 TL 값이 이렇게 목표 주파수에서 오른쪽에 지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아래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센시티비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이제 센시티비티가 최고로 높은 곳에 이제 파티션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TL이 올라갔죠. 예, 이건 이제 1000개의 격벽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이 아주 뭐 얼마 안 걸리니까 0.30 정도 걸리니까 여러 개 1000개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이쪽과 같은 이런 내부 구조 나오면서 TL 값도 목표 주파수에서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뭐 설계 진짜 제작 가능한 거 하나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단면을 보여드렸는데 360도 회전해가지고 예 이런 소음기 내부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이 보시면 여기 이 곡선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실선이 있는데 이것은 유한요소 해석으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점선은요 아까 SAAN이라 그래가지고 소음기에
해석 네트워크에서 얻어진 그런 TL 점선이 되겠어요. 보시면 두 개가 거의 흡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유해성도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주파수도 대역하고 그다음에 덕트 사이즈도 좀 바꿨습니다. 0.04에서 0.02로 바꿨고요. 또 한 번은 고주파수에서 0.03으로 바꿨네요. 주파수 대역도 700, 800으로 또 단일 주파수를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건으로는 목표 주파수 30dB 이상이 되도록 670개 이제 격벽을 그냥 만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서 해석하는 시간이 적게 되니까 이거 하는데 시간 얼마 안 들게 되겠죠. 670개 만드는데 21초 걸렸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점선이 이제 설계 전이고 빨간색 선이 이제 최적화된 게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목표 주파수 2.04에서 굉장히 TL 값이 높아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이제 360도 회전해가지고 트랜스미션 로스 값을 3000Hz에서 구했을 때 보면 목표 주파수에서 또 역시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고주파수 대역에서도 역시 같이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773개를 이제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목표 주파수인 800Hz에서 저렇게 이제 TL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중에서 또 하나 선택합니다. 하나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360도 돌려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훈련시켜서 얻었던 그 네트워크에서 얻었던 TL 곡선이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한요소 회사에서 얻었던 TL 곡선이랑 거의 비슷한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앞서 우리가 했던 거는 단일 주파수에서 했던 거고, 요거는 조금 넓은 주파수에서 주파수 대역을 좀 늘려봤습니다. 700에서 1000으로 할 때. 그리고 이 곡선 모양도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서 상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한 조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목표 주파수를 이렇게 높이는 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최적화를 이제 진행한 겁니다. 예. 이 최적화는 이제 아까 만들어졌던 SAN 가지고 이제 한 거죠. 보시면, 원했던 그 주파수 대역에서 TL 값을 거의 만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정성적인 특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도 여러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렇게 이제, 원하는 700에서 8000Hz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TL 값을 가지는, 그런, 곡선을 가진 내부 구조를 저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저렇게 선 모양으로 됐을 때도 가능한가를 직접 해봤는데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원하는 형태의 TL 곡선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렇게 많이 이제 설계안이 주어지게 되면 그 중에서 보기에 제일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방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 그런 인공지능 연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알려진 좋은 방법도 형성 최적화하고 위성 최적화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형성 최적 설계랑 비교를 먼저 해봅니다. 해보면요. 일단 형성 최적화를 하려면 일단 초기 모양이 있어야 되고, 초기 모양은 이제 PLG 알고리즘이라고 우리 학생이 제안한 게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 이제 메인 테마가 아니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런 PLG 알고리즘으로 먼저 초기 모양을 이렇게 먼저 만드는 다음에, 저런 격벽 3개가 있는데, 격벽 3개의 이제 길이하고 위치를 우리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 변수를 다음과 같이 6개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계산해가지고, 이것도 그래도 53편이 그래도 괜찮네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파수에서 TL이 좀 향상이 됐죠? 근데 제한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1.32초가 걸렸었고요. 이 경우에 이제 보니까 TL 값은 더 높아진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한한 방법에서, 초기 이 형성에서, 일부만 이렇게, 격벽을 붙여가지고 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 격벽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형성 최적화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거 잘못 잡으면, 형성 최적화는 해를 못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장점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형성 최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자가 임의로 의도적으로 이제 설계 변수를 잘 이렇게 디파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안한 방법으로는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파수 대역이랑 그다음에 TL값만 넣으면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상 최적화랑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요. 다음과 같이 초기 위상이 있을 때 위상 최적화를 해보면 이 저주파수 대역에는 이게 계산이 별로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수렴도 잘 안 되고 투과 손실도 잘 향상이 안 되는데 제한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위상 최적화에서 한 50번 돌았을 때도 해가 안 나왔었는데 다음과 같이 제한한 방법 했을 경우에는 목표 주파수에서 선명하게 TL이 증가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었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린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까지 있으면 이제 실제 그런 만들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험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TL 곡선하고 그다음에 실험에서 얻은 TL 곡선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calculate T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점선, 그러니까 predicted TL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SAN 네트워크, SAN 모델 가지고 얻은 게 되겠고, 메저드는 이제 실험에서 얻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그림이 아주 지금 거의 동일한 거, 거의 같은 거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실제 소음을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음기 입구에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기 출구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저주파 소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봤습니다. 하나로 끝날게요. 나머지도 되는가? 보니까 여기 내부 구조가 좀 더 복잡해졌죠. 예, 좀 더 복잡해졌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TL 곡선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고요. 세 개 다 비슷한 그 개형을 지금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이 역시도 인풋은 이렇게 큰데,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음향 해석과 민감도 개선을 해서 우리가 그 최적 설계를 했던 소음기 최적 설계 방법에다가 인공지능을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어드밴스 시켰다, 발전시켰다, 그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소음기의 그 내부 구조를 이미지로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투과 손실 곡선을 우리가 얻는데, 이때는 이제 CNN을 이용해가지고 소음기 생성 모델하고 소음기의 그 TL을 예측하는 모델, 생성 모델이 아니고 예측 모델입니다. 제가 못하네요, 이거는. 소음기 TL 예측 모델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최적화해서 보완하는 과정에 민감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민감도 계산하는 방법을 인공신경망에서 웨이터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민감도 계산 시간을 굉장히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플로 설계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에 따라서 설계한 결과를 여러 가지 주파수,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덕트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넣어가지고 결과를 보고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이렇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53분인데 질문은 한 두세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설계된 결과가 제작하기에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경우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이제 설계된 결과가 비현실적이라서 제작이 힘들다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 이전에 했던 방법들에서 그게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 설계 결과가 하나가 아니고 한 번에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최적 설계. 그러니까 원하는 주파수 대에서 30dB 이상이 되는 트랜스미션 호수값을 갚는
내부 구조를 우리가 설계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한 뭐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보고 제작하기 쉬운 걸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는 사실 없고요. 많이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제작 가능한 걸 선택하시면 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을까? 예. 네, 교수님. 설명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제 주파수의 곡선까지도 이제 잘 타겟으로 하는 걸 봤을 때, 극단적으로 모든 주파수에서 좋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설정한 주파수 내역에서 특정 형태의 이제 곡선 형태가 나올 수 있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주파수에서 TL까지 다 높으면 그런 걸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사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죠? 예, 근데 공학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거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에서 100% 다 TL 높은 것은 될 수가 사실 없고요. 선택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파수 대역이 뭐고 거기를 TL 값을 올리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게 공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대답이 됐나요? 예. 혹시 또 질문 있겠습니까? 아, 예.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설계 시험까지 다 마치셨는데 혹시 이 방법에 있어서 외람되겠지만 좀 한계라든지 앞으로 좀 더 뭔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코멘트 해주시죠. 아,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좀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경우에 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좀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크기에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다 이제 무차원화를 다 했습니다. 무차원화를 다 했는데 그래서 온도가 바뀌어도 가능하고 길이가 바뀌어도 가능한 건데 문제는 여기 있는 요 덕트 요 반경이랑 확장방은 길이 B가 바뀌면 얘는 못 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지금 보고 그 이외에는 사실은 웬만한 사이즈가 다 바뀌어도 이 방법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대답했나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아, 예. 네, 교수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플러 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나온 주파수 대역이 1000km 이하 저주파가 나왔는데 보통 실제 제품에서도 이 제품 관련해서는 이쪽 주파수가 주요 타겟 주파수인지 자동차 용기에서는 거의 10km까지도 타겟으로 소음 저감을 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주파수 대역이 저주파수 되고 고주파수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기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제 노멀라이즈 시켰는데 1보다 작은 요 대역에서 사실 TL 값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콘솔 블로우 제가 보여드렸죠. 그 H백에서 나오는 그 바람에 생기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1km 이상 되는 주파수에서 소음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모든 걸 지금 무차원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고 이제 단지 이제 덕트에 비해서 요 사이즈가 얼만큼 그 덕트 옆에 공간이 있는가가 이제 실제 이제 적용할 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대답이 됐나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잠깐만요. 아니, 교수님 설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사례는 그 투과 손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최대가 되기 위한 목적 함수를 두시고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목적 함수가 여러 개 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경우에
그 적용하신 어떤 사례라든지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런 지금 적용하신 프로세스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지 뭔가 다른 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게 음향만 고려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우리 그 뭐 연력학도 괜찮고 열 전달 또는 그 유체역학적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이 그죠? 예, 그 질문이 같은데 예, 물론 이 방법도 그거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이제 그거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유동 해석 결과, 그다음 연전자 해석 결과만 있으면 사실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여력이 없고 뭐 공식적인 과제가 없어서 해보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 방법은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여기 뭐, 예.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죠. 좀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네, 교수님 먼저 설명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발표해 주신 이 이제 어플러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벗어나서 이 오늘 인공지능 여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기존 기계공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넘기 위해서 이런 AI 기술들을 좀 기계공학들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강의를 좀 시작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교수님 관점에서는 이 하신 과제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서 어떤 부분이 좀 기계공학적 한계라고 느끼셔서 이 AI 기술을 좀 접목하시게 됐는지를 한 번만 다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보시면요. 요거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할 때 여기 이제 반복 계산을 할 때 음향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민감도 해석하는데 시간이 사실 더 걸리거든요.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건가. 이제 요게 요거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서 이제 설계할 수 있다. 아까 보면 이제 뭐 1초도 안 되는데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600 몇 개만 안 되는데 뭐 21초 걸리니까 그게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최적화 기반으로 한 소음기 설계 방법이 사실 지금 소음기 설계에서 제일 어드밴스드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이런 제작 불가능한 결과를 사실 제공을 하고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TL을 높이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 개선한 방법이랑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릴 때 여기서 보면 지금 가장 어드밴스드 된다는 위상 최적화 기반 설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주파수 대역에 TL을 잘 올리지 못하는데, 제한한 방법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저주파수 대역에서도 TL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 두 개가 이제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이거 말고 좀 더 있는데 제가 준비해오는 자료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대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첫 번째 응용 사례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지금 3시 2분이 있네. 10분만 쉬었다 3시 11분에 두 번째 응용 사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